가지고 있던 생각 같은 것들 잘 정리해가지고 후회 없이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갈등이 일상이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 그 영역도 또 이념, 지역, 세대, 그 주체도 정말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갈등에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포용과 화합 없이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포용과 화합 없이는 성장도 성공도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부 지출을 늘렸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했습니다. 보수라는 말을 떠올려 봤을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적시에 적절한 산업 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새마을 운동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었고 누구나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감내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다. 진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두의 회의를 깨고 예상보다 빠르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진보의 태도를 보여줬고 김대중 대통령은 보수의 말을 들려줬습니다. 죽어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 두 대통령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시야를 넓혔습니다. 다른 진영의 이야기라도 옳다면 통 크게 수용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진영의 자세라도 바람직하다면 체득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진영의 이야기라고 배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결국 갈등 사회의 해법은 달이 하나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달이 빛나면 시내마다 달이 비칩니다. 시내가 만 개라면 달도 만 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이 만 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만 개의 하천에 강물에 물길에 달이 비칠 뿐입니다. 저는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불행하기를 바라는 보수도 나라가 퇴행하기를 바라는 진보도 없습니다. 국민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지만 그 마음이 다른 방식으로 발현되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 행복이 달이라면 정책과 정치인의 말은 강물입니다. 어차피 달이 하나라면 다른 시내의 달이라고 배척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이 푸르든 누렇든 얕든 깊든 그것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표가 같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무조건 남이 틀렸다는 아직도 나만 옳다는 오만도 무의미합니다. 오만과 아집을 넘어 진영과 정파를 넘어 이해관계를 넘어 옳은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보수라면 진짜 보수가 되어 자유, 평등, 인권, 정의, 환경, 평화 이런 헌법 가치들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키고 진보라면 진짜 진보가 되어 현실의 발을 딛고 이상을 지어나가야 합니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고르게 발현시켜야 합니다. 보수가 진짜 보수가 되고 진보가 진짜 보수가 된다면 보수의 아젠다를 얘기하는 진보, 진보의 아젠다를 수용하는 보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이상이 현실이 되면 저는 우리 정치의 지평이 넓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포용과 화합 없이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포용과 화합 없이 살아가지 못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평소에 김대중 대통령을 워낙 존경하기도 했고 제가 정치를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경력들을 쌓고 있는 와중에 그 중에 하나로 가장 큰 경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 신념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대회라고 생각을 해서 꼭 입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용국가에서 살고 싶은, 나아가 포용국가를 건설하고 싶은 청년, 서강대학교 차기 인문대학 학생회장 김석현이라고 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학생회장과 같은 직책을 끊임없이 맡아오며 리더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셨던 포용과 화합이 가장 큰 키워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연설의 주제로 선정한 것도 포용과 화합입니다. 리더가 포용을 행하지 않는다면 집단의 특성과 동떨어진 구성원은 결국 소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고, 화합을 중시하지 않는다면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의 부재로 인해 젠더 갈등과 같은 첨예한 갈등이 다방면으로 증가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저는 리더가 포용과 화합이 리더에게 가장 큰 역량이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그들과 화합을 이뤄낸다면 그저 잠시 예뻐 보이는 꽃 한 송이가 아닌 다채로운 꽃다발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꽃다발을 국민에게 선물해주고 싶어 감히 정치인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정치인이 되기 위해 저는 현재 제게 매우 가분하지만 종강 이후 국회에서 입법보조원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지난 대선 경기도당 공동선대위원장 그리고 수원특례시장 선대본부장과 같은 직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 목소리를 듣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미래에는 더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리더는 어느 상황에서든 어떠한 갈등이 일어난다면 유동적으로 그 갈등 상황을 대처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필수적인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을 포용해주고 그렇게 갈등 상황을 적용하는 방법을 먼저 습득한 후 구성원들에게 그러한 역량을 제공해주고 전달해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도 어렵고 남북관계도 어렵고 국제관계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사실적 예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민의를 반영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게 정치의 의무이며 국가의 의무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최근 국가 안보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민족이었던 민족은 다시 뭉쳐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아울러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반박은 표면적 현상을 보고 하는 반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지 정책이란, 그리고 국가의 정책이란 보이지 않는 이면에 위치한 국민들까지 지켜주고 포용해주고 화합을 이루어내는 게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소득 재분배 정책과 같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 그리고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는 사회적 약자까지 모두 포용해주고 그들 중 한 명이라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꺼내주고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정치적 효과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이 모두 포용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리고 자유를 위해 얼마나 외쳐왔습니까? 독재로의 발판을 예방하기 위해선 단편적 사고뿐만 아닌 다방면의 사고를 통해 정치 현상을 바라보아야 하고 사회 현상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성원들 또한 마음을 열고 화합을 위한 장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자 의무이자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저 유달산에 대해, 그리고 저 흐르는 영산강에 대해, 나아가 사막도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연설하실 때 해주신 말씀인데요. 너무 인상 깊어서 저는 지금도 후에 제가 정치인이 된다면 정치적 모토로 삼고 끝까지 국민을 위해 힘쓰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유달산이여, 너에게 청춘이 있다면, 사막도여, 너에게 정의가 있다면, 그리고 영산강이여, 너에게 미래가 있다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수호해주고 지켜주신 민주주의와 포용, 화합이라는 덕목을 우리 아랫세대들이 지키고 수호할 수 있도록 끝까지 곁을 지켜주고 함께 해달라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저는 비록 아직 포부만 존재하지 이루어낸 커다란 무언가는 없는 작은 정치의 리더입니다. 하지만 작은 곳에서부터 한 명 한 명의 깨어있는 포용하는 리더들이 모여 하나의 큰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화합의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자명하다는 자신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 김석현 역시 작은 정치의 리더로서 큰 정치의 리더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헌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제일 일찍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일찍 도착한 만큼 더 열심히 준비했고요. 그리고 준비한 만큼 잘 떨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 안녕하세요.
낭만 항구의 땅 목포에서 문화와 복지에 대해 발표할 정우진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발표를 프리뷰하겠습니다. 문화와 복지는 차례대로 발표할 것이며 문화는 토론 문화에 관해, 복지는 맞춤형 복지에 관해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의 발전에 토론이 필요한 이유는 토론은 문화의 다양성 확립과 내면화에 좋은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물질적, 정신적 진보를 이룩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토론이 가진 진보적 성격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는 보다 많은 발전을 우리 사회에 가져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3T 이론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리처드 플로다가 주장한 관용, 탈러런스가 재능, 탤런트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기술, 테크놀로지가 발전한다는 이론입니다. 즉, 문화적 관용성이 높은 도시엔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그곳에서 기술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토론은 관용과 이해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하위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며 학제적 성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식이 융합되며 새로운 문화와 질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적 담론 과정의 학습으로 다양한 건강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의사소통은 의사 전달의 속도와 쌍방향성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양면성을 가집니다. 의사소통의 속도는 빨라졌지만 의견은 논증력이 부족하며 영향력 있는 개인의 의견을 맹신하는 확증 편향적 사고가 있습니다. 즉, 지식의 내면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이 문제는 사회 문화 전반에 토론이 정착될 시 발생할 비판적 사고와 타인의 주장을 경청하며 일어날 비판적 듣기 문화와 같은 맥락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토론은 역사를 조명하며 현재의 삶을 가로막는 일에 대한 견제가 가능한데요. 토론의 시의성 원칙은 과거의 역사보단 현재의 논점을 맞추기에 다양한 사회문화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블랙 라이브 매터 시위대가 일으킨 사고인데요. 과거 인권이 침해된 사례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의식과 보상 심리를 저는 토론이 가진 시의성 원칙과 내면화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끝으로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도 토론에 대한 정규 교육과정을 개설해 그 중요성에 대한 알림을 확대했으면 하고 입장이 갈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성별과 세대가 다른 참여자를 모집해 대국민 토론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문화에 관한 스피치였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입니다. 복지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과정이며 저는 맞춤형 복지를 말씀드립니다. 맞춤형 복지의 핵심은 지원의 형태를 현물로만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지란 필요한 이에게 필요한 형태로 주어져야 하며 맞춤형 서비스처럼 시대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절되어야 합니다. 이 관점을 사회 문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노년층이 키오스크 사용 등 신세대 기술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문화 지체 현상이 발생할 시 맞춤형 복지로서 IT기기 사용법과 4차 산업 관련 교육을 기획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새터민의 예시를 들겠습니다. 새터민 3만 3천여 분이 답한 남한생활 고충의 통계적 추세는 매년 경제적 어려움보다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 심리적 외로움이 증가한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터민의 복지에 관해 경제적 지원만 고집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우리 사회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재사회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새터민 전용 심리상담 서비스와 그들의 유대감을 결속시킬 목적의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응하는 문화의 역할로는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노년층의 문화 지체 현상과 새터민의 아픔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 계층을 위해 정신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해 민간 자원과 협력하여 문화 공연을 추진하는 등의 말씀도 드립니다. 결국 맞춤형 복지란 누군가에겐 생산적 복지의 형태로 또 누군가에겐 선별적 복지 형태로 지원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목포의 역사적 연설을 이용하며 스피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달산의 넋과 사막도의 정신, 영상 강의 뜻이 있다면 희망차게 저 정우진을 밀어주십시오. 경청해주신 5분의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7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4시간 반 걸려서 내려왔는데
일단 2시부터 대회 시작한다고 하는데 대회 시작하기 직전까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가치, 더 좋은 감동을 전달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회가 진행되는 곳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평화상을 기념하는 기념관인데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께서 추구하셨던 그 가치들, 민주주의를 위해 한평생 바치셨던 그 가치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저 역시 우리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분단한 지 70주년이 됩니다. 기념할 건 아니지만 70년이 됩니다. 그리고 주말만 되면 우리나라 수도 서울은 둘로 갈라져서 대립하며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라고 하니 이번 주 토요일, 오늘도 아마 대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사회를 갈라놓은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성별, 나이, 그리고 지역 등등. 하지만 이런 분열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기에 반드시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열의 극복은 바로 화합입니다. 그리고 이런 화합을 위해서 포용이 필요한 것이죠. 상충하는 가치들이 있을 때 그 가치들을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해겔이 말한 변증법적 모순 해결이고, 그것을 위해서 포용이 필요할 테니 말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포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포용이란 상대방의 의견을 너그러이 감싸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의에는 약간 오만한 그런 전제가 숨어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편했는데요. 그 정의에는 나는 맞고 상대는 틀리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옳고 상대는 틀렸기 때문에 내가 너그러이 수용해주겠다. 하지만 전 진정한 의미의 포용은 나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포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그래서 저는 포용이란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하셨던 양심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바로 결속입니다. 과거 몽골이 세계를 제패했을 때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패하지 못했던 국가가 있었습니다. 고려입니다. 그 유명한 대몽항쟁, 우리는 결국 우리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일본이 2번 침략했을 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도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지금도 부엌에 있는 행주치마, 그 시절 산성을 지키기 위해 부지런히 돌을 나르던 여인들의 치마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 유명한 행주대첩입니다. 하지만 저는 맹목적으로 낙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분열만큼 쉬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위 투표자 정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한 극단으로 몰았을 때 우리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서로 극단으로 몰아내는 과정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린 적극적으로 행동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냉소주의적 분열의 정치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희망과 통합의 정치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한 담론을 형성할 때 비로소 화합의 단초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포용이 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포용이 될 때 비로소 행동하는 양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각자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이 노력해야만이 스스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화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스피치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누군가를 말로 인해서 설득을 시키는 것, 그리고 말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굉장히 큰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회를 통하여서 이제 20대 대학생들, 젊은 학생들을 이제 차세대의 어떠한 리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대회를 주최해준 김대중 노벨 평화 기념관 모든 주최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또 본선에 진출한 만큼, 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제 준비한 거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전국 대학생 스피치 대회에 포용과 화합이란 주제로 참가하게 된 박현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가장 작지만 또 가장 강하고 가장 단단한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이 어디일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어느 나른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부르십니다. 아들, 엄마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는 법 좀 다시 알려줄래? 이에 저는 투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엄마, 내가 며칠 전에 알려줬잖아. 다시 한번 해봐. 라고 말이죠. 그러고는 저는 깊은 단잠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잠에서 깨었을 때 어머니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고작 5글자였습니다. 아들, 사랑해. 이 5글자에 저는 굉장히 깊은 고민과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머니께서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태어나서 걷는 법을 알려주셨으며 또 말하는 법을 알려주셨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어머니의 그 사소한 부탁 하나도 들어드리지 못하고 거절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저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포용이란 단어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한단 말로 늘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포용과 사랑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내린 대답은 이것입니다. 현재 여러분 앞에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높고 두터운 장벽이 있습니다. 그 벽을 어떻게 넘으시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다리를 이용하여 올라가거나 혹은 다른 물체를 차곡차곡 쌓아서 그 벽을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이 넘어야 하는 그 벽보다 자신의 위치를 높였을 때 그 벽을 넘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자신의 위치를 아무리 높인다 한들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의 마음의 벽입니다. 그럼 이 마음의 벽은 어떻게 해야 넘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위치를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을 때 그 벽은 더 이상 우리가 넘지 않아도 상대방이 스스로 허물고 그 벽을 깨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리더가 갖춰야 할 어머니의 포용심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독일에는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부모는 10명의 자녀를 보살필 수 있으나 10명의 자녀는 한 사람의 부모를 보살피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머니와 같은 포용심을 가졌을 때 이 세상 그 어떠한 조직도 우리는 훌륭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마음의 문을, 그 마음의 벽을 스스로 깨고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기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란이 있습니다. 이 계란이 타인의 손에 의해서 깨어지면 그것은 타인의 입맛에 의해 만들어지는 음식에 불과합니다. 허나 이 계란이 스스로 안에서부터 깨고 부화한다면 그것은 병아리가 되고 장성한 닭이 됩니다. 즉,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마음의 벽을 깨고 나온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이해하고 인정하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의 원동력이 생깁니다. 이것은 곧장 한데 모여서 어우러질 수 있는 또 다른 화합의 장을 만듭니다. 따라서 포용과 화합, 화합과 포용,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리더는 글로벌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우리는 이 시대의 리더는 인종의 벽, 문화의 벽, 언어의 벽, 마음의 벽, 굉장히 수많은 벽에 둘러싸여 있고 그 벽들을 반드시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머니의 포용심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굉장히 다양한 물음표를 던집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느낌표를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 최고의 리더인 어머니를 만났고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선이 있었던 10월부터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스피치를 정말 좋아하는 최아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포용과 화합을 주제로 선택을 했고요. 여러분들과 약 5분간 소통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포용과 화합을 선택을 했냐면요. 제가 인간관계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 중에 인간관계를 좌우하는 것들 중에서도 저는 공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포용과 화합이랑 공감이 필수 불가결한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MBTI가 무엇인가요? 아마 딸이나 아들 있으시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다 처음 만나면 이야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MBTI 말하자마자 어머 나 MBTI 모르는데 이번 거 안 들어야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쉽게 소통하자고요. 자, MBTI 세 번째 자리가 공감형이랑 해결책 제시형으로 나뉩니다. 자, 이런 예시가 있어요. 누가 나 아프다, 나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공감형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어머 야 니 아프나? 어떡하노? 이렇게 공감을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 해결책 제시형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로봇 그림 나오면서 삐빅 아프냐? 그럼 병원에 가 라고 한다고요. 저는 뭘까요? 저는 공감형이거든요. 그렇게 생겼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친구한테 야 나 과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라고 한다면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야 그래 이번 과제 너무 심하다. 교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듣고 싶은데 우리 해결책 제시형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럼 빨리 하고 자 라고 합니다. 저는 해결책 제시형 친구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공감을 안 해주니까. 그런데 아마 들으시면서도 아니 네가 네 할 일 다 못해서 빨리 하고 자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니?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공감에 집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꼭 공감을 해야 할까요? 또 왜 꼭 공감을 받아야 할까요? 저는 공감을 꼭 해줄 필요도 꼭 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공감의 사전적 정의 자체가 남의 생각, 의견, 감정 따위에 나도 그렇다고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 자체가 성립 불가능한 거 눈치채셨나요? 여러분 민트초코 아세요? 베스킨라빈스 가면 있는 민트초코? 민트초코 좋아하시나요? 저는 싫어하거든요. 반민초파라고 불려요, 저는. 저처럼 반민초파이신 분 손 들어주세요 하면 안 들어주시겠죠? 마음속으로 아마 드셨을 것 같아요. 벌써 그 조그만 민트초코 하나에서 갈리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의 의견이 동일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 무조건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오직 상대의 기분을 위해 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는 건 그거 일종의 거짓말 아닙니까? 선의의 거짓말인 거죠. 즉 오직 상대의 기분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공감하도록 부추기는 사회는 진실된 마음을 가리게 하고 선의의 거짓말을 부추기는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건 그런 조금이라도 거짓 섞여있는 무조건적인 공감이 아니라 상대의 말에 대한 호응입니다. 호응, 경청, 반응이요.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해줘도 그래 나 네 말 듣고 있어 나 네 말 경청하고 있어 를 표현해주는 거죠. 그저 오 하는 것으로도 표현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이제 화합을 위해서는 이렇게 공감을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저 같은 친구들 뭐라고 하냐면 너 왜 내 말에 아랑 오밖에 안 해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상대가 내 말을 경청하는 자세 그 자체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말 한마디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영혼 없는 공감보다 내 말을 들어주는 경청하는 그 자세, 반짝반짝한 눈빛, 여러분처럼 그 반짝반짝한 눈빛 자체에 감사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심 가득한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피치를 정말 좋아하는 최아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대학 생활을 또 뜻깊게 보내고 싶어서 마지막 공모전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고 또 그 자신감으로 앞으로 하는 모든 일에도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대학생 중에 스피치로 인정받고 싶은 양수진입니다. 저 주제는 포용과 화합을 주제로 사회 문제와 제 이야기를 합쳐서 스피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을 꼭 서두에 붙이는 일명 라떼 상사나 라떼 선배 같은 경우를 주위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성세대가 자주 쓰는 라떼는 말이야 라는 풍자하는 표현입니다. 현재 사회에서는 꼰대, 틀딱, 급식충, 잼민이 같은 나이를 막론하고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혐오 표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포용과 화합을 위해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 가담해야만 하는 세대 갈등 문제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학생이 세대 갈등을 어디서 겪어봤겠어? 주로 사회생활에서 비롯되는 문제 아니야? 라는 궁금증이 들 것도 같은데요. 맞습니다. 세대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간은 바로 대표적인 사회 공간, 회사입니다. 많은 세대가 한 곳에 몰려 있어서 발생하는 직장 내 세대 갈등으로는 책임감, 가족적 조직 문화를 중시하는 기성세대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인턴 생활 중에 라떼 상사를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그 라떼 상사는 나이가 많지도 않은 30대 초반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대학생인 저와 얘기 중에 등장한 라떼 발언은 사회 시스템, 제도의 빠른 변화와 복지, 그리고 색다른 가치관에 대해서 자신의 세대와 비교하기 위함으로 라떼 발언을 사용하셨었는데요. 저를 비방하려는 목적은 아니어서 그 당시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었지만 세대 차이가 세대 갈등으로 확실히 이어질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사 외의 일상 곳곳에서도 쉽게 찾아보고 들을 수 있었는데요. 대학 수업 출석 체크 중에 고학번 학생이 대답을 한다면 학생들은 주저없이 틀니 딱딱을 줄임말, 틀딱이라는 말과 오래되었다는 의미인 화석이라는 말을 쉽게 내뱉곤 했습니다. 물론 재미로 통용되는 단어일 수 있지만 대학 세대에서 도태 그리고 갈등은 이 작은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 가장 많이 겪어봤을 법한 가정 내 세대 갈등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갈등인데요. 기성세대들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조금만 힘들어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약하다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여기에서 개인적인 행복감과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와 조직, 끈기를 강조하는 기성세대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저희 부모님과의 세대 갈등이 존재했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면 당연하게 바로 취업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기성세대 부모님의 의견과 제 개인적인 목표, 자아실현을 위해서 취업은 조금 뒷전이었던 상황에서 갈등을 빚곤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거나 겪어온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일상 속의 세대 갈등에 관해 얘기해 보았는데요. 사회 내 존재하는 정말 다양한 갈등 중에 예를 들면 인종, 빈부, 지역, 그리고 젠더 갈등 같은 경우보다도 세대 갈등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갈등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 가능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혐오 표현 작은 이 말 한마디, 이 틈에서 생겨난 틈, 그리고 오랜 기간이 만든 세대들의 가치관은 하루아침에 메꿔지거나 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 같이 노력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정리해보자면 세대 간의 다름을 규정짓는 언어를 삼가고 틀린 것이 아니라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기성세대는 오랜 가치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젊은 세대를 인정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요. 젊은 세대는 세대 간 다름을 역시 인정하고 그들의 성과를 존중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결국 젊은 세대 또한 언젠가 기성세대가 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니까요. 세대 간의 이해, 서로가 서로를 포용할 수 있게 되며 세대 갈등이라는 말보다 세대 통일이라는 또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전국 스피치 대회 스피커 양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제 생각을 말과 글로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참 뜻깊고 좋았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건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스피치를 준비한 김유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성장의 동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스피치를 준비했습니다. 이 야구라는 스포츠에서는 한 타자에게 보통 3-4번의 타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서 전혀 공을 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모습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자, 우리 한번 머릿속으로 상황을 그려봅시다. 이곳은 관중들로 가득 찬 야구장입니다. 채 한 평도 안 되는 좁은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타자는 어떻게든 다음 타자에게 타석을 이어줘야 하는 상황. 그런데 배트를 뻗지 않는다면, 스윙조차 하지 않는다면 투수는 멋대로 팔을 휘두르며 공을 꽂아 넣을 것입니다. 자, 이번엔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대선, 총선, 지방선거 총 3번의 타석에 설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중 못해도 3명은 타석에 서서 배트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타석을 벗어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투표용지가 우리 선배 세대에게 받은 귀중한 선물임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백성 스스로가 주인이 된다는 것, 왕 또는 황제가 강력한 힘으로 나라를 통치하던 시기를 지나 백성 스스로가 그들의 지도자를 선출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투표는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투표는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보여주는 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는 어땠습니까? 87년 6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부르짖었고 결국 국민 스스로 지도자를 선출하게 되었으나 이 작은 투표용지 하나를 위해 우리는 너무 많은 아픔을 겪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렸으며 너무 많은 사람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과거의 일을 반복하여 그대로 과거에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선배 세대에게 받은 이 투표용지를 원동력으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이냐.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언젠가 선배 세대로 불리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아팠던 과거를 되새기고 그 아픔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아팠던 과거로 쌓아올린 오늘, 그 소중한 오늘로 우리는 내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선배 세대는 이 작은 투표용지 하나를 위해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우리의 아픔은 후배 세대에게 전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나섰을 것입니다. 이 한 장의 종이를 손에 쥐기까지 그들은 얼마나 많은 무기력함을 느꼈을까요? 하지만 두려움과 혼돈으로 가득 찬 그 거리에서 그들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앞으로 타석이 다가왔습니다. 선배 세대가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탑은 이제 성장하여 우리 앞에 견고히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탑을 다시 한번 성장시켜 후배 세대에게 전해주어야만 합니다. 채 한 평도 안 되는 이 작은 투표소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탑을 쌓아 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탑을 후배 세대에게 전해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민주주의 성장의 동력은 결국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작은 한 장의 종이, 이 작은 투표용지,
이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채 한 평도 안 되는 타석에 들어선 그 타자의 배트도, 채 한 평도 안 되는 투표소에 들어선 우리의 이 투표 용지도 손을 뻗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손에 쥔 이 투표 용지가 민주주의 성장의 열쇠입니다. 먼 훗날 후배 세대가 우리를 기억했을 때 손을 뻗은 세대로 기억하기를 마음속 간절히 염원하며 오늘 스피킹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예선에 통과해서 본선까지 일단 진출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막상 그 장소에 와보니까 너무 떨리고 긴장되는데 하고 싶었던 얘기 후회 없이 자신 있게 하고 묻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재학 중인 조혜가입니다. 저는 오늘 토용과 화합을 위한 교육의 개혁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월드컵들은 잘 보셨나요? 저는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제 오래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규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던 제 친구는 축구 선수를 꿈꿨지만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어느 날 저희는 친구의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친구의 꿈을 응원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안전한 길인 공부를 하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이때 흘렸던 제 친구의 눈물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진로를 일찍 발견하고 재능을 일찍 발견하고도 다른 길을 가야만 했을까요? OECD 나라 중 자살률 1위,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 아동 삶의 만족도 최하위, 모두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지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에서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왜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비효율적인 과잉 경쟁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학 진학률이 높고 대학 서열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학생들은 하루에도 50시간이 넘는 시간을 명문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학원과 학교에서 보내곤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명문대 수석, 로스쿨, 의대.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페이커, 손흥민과 같이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획일화된 인재가 아니라 다양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개개인의 능력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교육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 변화를 이끌어낼 3가지 방안을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한 학기 정도 생각할 시간을 주는 갭이어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오디세이 학교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학교는 1년 동안 자신의 꿈과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를 대한민국 교육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년 동안 쉼없이 달려온 학생들에게 스스로를 탐색할 시간을 저희는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게 교육과정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모든 학교는 학생들을 같은 방식으로 가르치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2025년도에 시행될 고교학점제는 이를 위한 좋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학교를 점진적으로 평준화하고 연구중심 대학원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 대학교는 스펙 쌓기용 취업 양성 기관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 졸업장이 필수가 아니라 자신의 진로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원별로 특화된 분야를 지정해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키운다면 국제 무대에서도 더욱 우리 학생들의 능력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추운 알래스카에 살던 사람들은 무더위를 알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과도하게 경쟁에 노출된 아이들이 과연 어른이 돼서 평화와 화합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교육은 학생들을 차선이 하나밖에 없는 경쟁 구도에 몰아넣는 게 아니라 개인의 능력을 발견하고 키우는 화합의 장이 되줘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의 변화는 대한민국을 한층 더 강하게 만드는 성장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부디 앞으로는 제 어릴 적 친구처럼 자신의 재능을 쫓는 것이 길을 이탈하는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당연한 행동으로 인정받고 포용받는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수상 김석현 제2022-02로 성장 우수상 김석현 이 사람은 재단법인 민주주의상상 기념관에서 주최하고 전라남도 목포시가 후원하는 2022 전국대학생 스피치 대회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재단법인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이사장 김성재 대도 수상으로 현금 1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202-02호 성장 우수상 최아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최우수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최우수상 수상은 이동창 심사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최우수 수상자는 임강현 제22-668호 승장 최수상 임강현 이 사람은 재단법인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주최하고 전라남도 목포시가 후원하는 2022 전국 대학생 스피치 대회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9일 목포시장 박홍률 대도 주상으로 현금 2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대왕의 대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대상 수상은 이성태 심사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상 수상자는 김유찬. 제1479호 상장 대상 김유찬 이 사람은 재단법인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주최하고 전라남도 목포시가 후원하는 2022 전국 대학생 스피치 대회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대도 수상으로 현금 300만 원이 주어집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에서 목포
이곳까지 왔는데 너무 멋있는 상 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아쉽지만 조금 더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서 더 발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분하게 이렇게 큰 상 받은 점 너무 영광스럽고요. 연설에서 말씀드렸듯 학생 사회에서도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 대표로서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그러라고 받은 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지 매일같이 고민을 하는데요. 그 결실이 오늘 이 최우수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학기를 끝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데 앞으로 대학을 졸업해서도 우리 사회에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이 상금은 절반은 노무현 재단에, 절반은 이 기념관에 전액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소 제 말과 생각을 글과 말로 좀 정리해서 스피치한 것뿐인데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좋은 생각과 신념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